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하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대책만 맨날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일단 정부는 내일 열릴 예정인 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를 논의하고요. 당정 협의를 거쳐서 18일 정도 발표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율 중인데요.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을 더 늘리고 세제나 대출 규제를 더해서 이 전셋기구 주택을 사는 이른바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를 막는 방안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이 대책에 나서는 이유는 지금 서울 전셋값과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했고요. 전세 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지금 10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대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대책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막 튀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에 규제를 해서 제대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기본으로 한다면 이건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일단 정부는 일단 풍선 효과를 좀 차단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도는 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부동자금 이 1,1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은 증시 내지는 이 부동산 주변을 서성이면서 오히려 이런 이제 이 규제 사각지대를 좀 파고드는 양상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1번째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일단 정부는 계속해서 이 부동산 투기만큼은 좀 잡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납니다. 특히나 이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 수도권 일부를 투기 과열지구로 격상합니다. 현재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 모두 44곳인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주택담보대출도 옥죄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 전세금을 끼고 이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 투자에 대한 대책과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앞서 이제 12.16 대책을 통해서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전세 대출 회수 기준을 9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으로 더 강화하고 이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아예 전면 금지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덜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자금이 지금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시장에 너무 유동성 자금이 많은데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길로 쭉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대책은 21번째가 아니라 22번째 대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집값 상승이 되니까 규제가 되고 규제에서 조금 주춤만 하다가 또 상승되면 또 추가 규제고 이게 반복이 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어떤 규제책이 담길 건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어제 국내 증시가 팬데믹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네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다 경기 비관론, 북한의 군사 도발 우려까지 겹치면서 어제 종합국가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4.76% 내려서 2030으로 사흘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날 하락폭은 이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증시 대폭락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3월 23일 이후 가장 컸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52포인트, 7% 넘게 떨어져서 700선 아래로 마감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회자는 원화 환율이 하루 만에 12원 이상 치솟아서 1216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로나 감염자가 세계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 경기 회복에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0.62%,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43%, S&P 500 지수 0.83% 각각 상승했습니다. 네, 짧게 이거 하나만 짚어보고 가죠. 정부가 주식량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주식은 거래세, 통행세입니다. 주식을 손해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컸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 이 이득 본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금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 말에 내놓겠다라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겠다라는 가세 원칙에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대상을 더 넓히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선진국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을 해킹하다가 붙잡힌 A씨, 이 사람을 수사하다가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 정보가 담긴 대용량 하드디스크가 발견이 됐답니다. 아니, 내 정보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도 하나은행 써요.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커 출신이기도 하면서 변호사, 매우 위험한 조합인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만은 전승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승재입니다. 네, 우선 개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해커 출신 변호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저는 학부 시절에 해킹 동아리에서 해킹 기술을 공부한 적이 있고요. 왜 그렇게 불법적인 거를? 기술 자체는 뭐 쓰기 나름이니까요. 네, 그렇게 했던 경험을 살려서 네. 지금 변호사 하시면서 그쪽으로 이제 전문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로스쿨 나와서 전공을 바꾼 이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로스쿨이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학부 때 전공 뭐 좀 달리 또 사회사의 전공 달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융합적으로 한 사람의 변호사를 완성시키더라고요. 자, 어쨌든 해커 출신이시니까 이런 종류의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제일 전문가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방대한 양의 개인의 금융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한 해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냈더라. 이게 요점인데요. 여기서 발견한 정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네. 또는 결제 정보가 전송되는 서버가 해킹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기를 거쳐간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을 해커가 유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다음에 계산할 때 카드를 내면 그 카드가 이렇게 씩 긁잖아요. 예. 그 긁으면서 이제 마그네틱 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 있는 정보를 걔네가 가져갔는데 그게 한 번 쓰고 시작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커가 중간에서 가져가 버려서 우리 걸 모두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고 있는 정보로 내 카드를 막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도 있습니까? 그 부정 결제까지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신용카드사가 그 프로이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런 복제된 카드를 가지고 부정 결제가 잘 안 되도록 막는 일종의 AI 같은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카드사에 그런 게 있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별로 카드사 안 믿었었는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그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커가 가져갔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신용카드 단말기 중에 일부 유형의 기기는 우리가 쓰는 PC와 비슷합니다. 윈도우가 깔려있고 네트워크 케이블도 꽂힙니다. 네. 단말기는 보안 정책상 신용카드사 전산망하고만 연결을 하고 외부 인터넷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일부 구형 단말기는 외부 인터넷을 열어놔서 이걸 쓰는 가게는 심심할 때 이걸로 웹서핑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단말기에서 피싱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인터넷에서 멜웨어가 유입되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그러면 결제 정보가 신용카드사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해커에게도 도청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단말기에서 전송되는 결제 정보가 모이는 서버를 해킹함으로써 카드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단말기가 외부 정보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할 텐데 사용하는 사람이 외부 인터넷을 열어놓아서 이 단말기 안에 있는 정보가 바깥에서 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버렸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말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피싱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열어보게 되거나 뭐 멜웨어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악성 코드 감염이 일어나면서 예. 결과적으로 내 정보가 빠져나가는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해킹 동아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다니실 때. 예. 그분들이 지금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대부분 보안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보안 분야에서. 예, 지키는 쪽으로 기술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인생을 걸고 그렇게 리스크를 걸실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런 걸 하냐는 거예요. 그 해커라는 분들은 자신의 그 능력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걸 하나요? 뭐 짜릿해서 뭐 왜 그러나요? 아마 이 사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하나은행을 소위 해킹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범행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돈을 가져가려고? 예, 정말 범죄자인 셈이죠. 네. 근데 그렇게 가져가도 알게 되지 않나요?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를? 예, 지금 이분이 잡혀서 아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수사하다가 네. 이번 데이터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잡힐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야 잡힐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대비를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난 주말에는 1.5TB 용량의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라고 나온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1.5TB는 해커에게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총 용량이고 실제 유출된 데이터는 이거보다 작다고 합니다. 정확한 용량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는데 61기가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61기가의 이 정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무엇을 지금 유출했나요? 이런 거는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신용카드 번호 정도 유출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신용카드 부정결제 문제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IC 카드가 결제 정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네. 도청이 되더라도 복제 카드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IC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98% 정도에 이르러서 복제 위험도 매우 낮습니다. 네. 물론 그래도 부정결제 시도가 있는지는 잘 지켜봐야 합니다. 부정결제로 확인되면 카드사에서 전액 배상도 해주고요. 네. 토스 같은 거 짓는 거 말하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까요? 교통사고율이 0%로 결코 떨어지지 않듯이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유출사고 자체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의 전체적인 사고 처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정보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리스크에 비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주소처럼 유출되면 스팸 메일이 와서 성가신 정도의 개인정보가 있고 네. 인증정보처럼 유출되면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험성의 정도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진화시켜야 합니다. 네. 제도 선진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라님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있습니까? 일단 카드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각종 멤버십 비밀번호와 다르게 쓰는 게 좋습니다. 숫자 4자리 비밀번호를. 그렇게 하면요 정말 끝장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예, 정말 그래서 중요한 비밀번호는 레벨을 차등을 해서 돈이랑 직결되는 비밀번호는 다르게 쓰고 돈이랑 상관없는 비밀번호는 적당히 돌려 쓰시고 그게 좋습니다. 저는 몇 번 시도해봤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계속 똑같은 걸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커 출신의 전승재 변호사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와 대화하는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누군지 아시죠?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지난주에 못 봐서 죄송합니다. 네, 지난번에 결석해서 아주 화기애애했다는. 제가 없어서 뭐. 네. 그 죄송이 혼자만의 생각일 아직 수도 인사 안 있어요. 하셨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분만 판다. 오늘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죠.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고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뭐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온갖 이유를 붙여서 가져갔던 그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일단 저는 오늘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서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성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매우 불쾌한 듯한 상황이었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홀로 참석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임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 분만 판다의 주인공은 상임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김태현 변호사님,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어요. 네. 이걸 독재라고 봐야 됩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요새 형태의 독재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독재는 선거를 통해서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교수책이 있었잖아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거기도 그런 이제 주제는 그거 아니겠어요? 선거를 통해서 다수의 힘으로 집권한 이제 세력들이 독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가는 그런 과정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네. 글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김태년 네.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얼마 됐죠? 15일입니다. 4년 임기 중에서 15일 만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기엔 사실 너무 좀 얄궂지 않나요? 네. 그냥 이 생각을 해봤어요. 17대 때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제 네, 똑같은 얘기네요, 주호영 의원. 그러니까 탄핵 역풍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이 100석 정도 했던 것 같죠, 제 기억에. 그리고 이제 단독 과반 152석인가 3석했죠, 열린우리당이. 네. 근데 당시에 153석은요, 지금 170이 나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180 넘어야 되거든요,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177, 3석이 모자랍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단독 과반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마 정동영 의장이었을 겁니다. 한나라당한테 법사위 주고 싶었겠어요? 네. 속된 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아마 저 여당이 한나라당의 단독 과반에 범 여권 합치면 200석도 넘었을걸요. 친박연대나 친여 무소속 다 합치면. 네. 그래서 좋습니다, 결국. 근데 그때 법사위 야당 줄 때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원구성할 때까지? 얼마 걸렸어요? 88일. 오. 그러면 당시는 안 급했겠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이명박 정부 집권하고 취임하고 2달 있던 거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정부는 취임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 많잖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이렇게 강행하게 된 계기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됐건 네. 당시에도 단독 과반한 여당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지 간에 네. 야당한테 결국 법사위를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왜 안 주는 거죠? 왜 안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5시에 출발하겠다는 이제 비행기가 이 5시를 넘어서 지금 출발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많아요, 근데. 네, 그런 경우 많았고 네.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아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코로나라는 어떤 국난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은 현재 뭐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상황에서 빨리 국회를 가동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고 그 지난번 총선에서 민의라는 것이 결국은
좀 이게 어떤 절대 다수의 여당이 뭔가 좀 해내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민의의 표출이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실제로 실행하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될, 등교 시간이 9시인데 지금 10시, 12시가 되는 동안에도 등교를 안 하고 아예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관행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 법이 유야무야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는 사람과 관행을 지키려는 사람,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관행이냐 법이냐, 근데 법이 이제 먼저다. 이게 보면은 한 민주당이 사실은 대통령 대선, 지선, 총선 이기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게 관행이라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한 사과는 없어요. 그냥 그게 이제 잘못됐으니까 지금 제대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검찰의 수사 관행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적폐 수사 때 있었던 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유리한 쪽의 측면에 어떤 수사가 있을 때 잘못됐던 검찰의 관행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불리한 수사가 되니까 잘못된 관행이래요. 지금 어제 이제 이해창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했을 때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리한 발목 잡기가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니들은 가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란 표현을 쓴 건 아닌데 얘네 그런 취지. 그러니까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말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당시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습니다. 박모 상임위원장이 있었어요. 당시에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야당의 발목 잡기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된 게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잖아요. 그 본인들이 법사위원장 했을 때 그 일들에 대한 사과.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우리가 집권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 제도를 개선하자. 앞으로 잘해가자. 이런 게 있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본인들이 발목 잡은 건 다 좋은 발목이고 보수 야당이 발목 잡은 건 나쁜 발목인가요? 네. 어떤 발목을 잡았나요? 국민들은 결국은 네. 최근에 있었던 지난 4년에 있었던 지난 4년에서 미통당 법사위원장이 했던 행태들. 네, 되게 편리한 방식이시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상규 위원장이 저희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이 행태가 네. 결국은 바람직스럽지 않았었고 그것이 법사위로서 역할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개혁 입법을 늦추는 역할을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남아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적폐로 인식된 거고 그 적폐를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 그리고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결국은 여당이 법사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한결같은 뜻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분위기는. 개혁입법 개혁하시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추진하던 4대 구조 개혁입법,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거는 개혁입법 아니고 계약입법이에요? 그건 개혁인지 계약인지는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법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 당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또 복잡해지니까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독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양쪽에 지금 의견이 다 이제 갈리고 법에 있는데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어떻게 독재입니까? 여야 원구성의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법사위원장으로 박범계 의원이 된 게 아니라 윤호중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비법조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인 것 같아요. 신선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사위가 해야 될 가장 산적한 문제는 이제 공수처 문제라든가 검찰의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법 안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어떤 관계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법조인이 갖고 있는 장점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문성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저는 그 과정에서의 이 관계성이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서 이해관계를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관계나 이해관계에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장 되는 것은 굉장히 또 순리적으로 맞지 않나.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과거에 이제 박영선 현 장관 같은 경우도 비법조인으로서 법사위원장을 잘 해낸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 것은 신선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강단 있게 옆에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죠. 개혁을 잘하라는 뜻이다. 네. 그거예요? 네. 김태문 사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잖아요, 사무총장. 네.
당 대표와 뭐 다음에 차기 당 대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 대표와 청와대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잘 아니까 밀어붙이라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거 이번에 본부장 하셨죠 아마. 네. 선거대책 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에 어떻게 보면 지도부격인 사람이기 때문에 추진력이나 이런 거는 뭐 박범계 의원이나 법조인 출신보다 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면 밀어붙이기도 쉽거든요. 제가 폄하한 발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조인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조인들도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자꾸 그러니 아무래도 밀어붙인 데 주저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비법조인은 편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위원장이 법조인이 야당 엄청 잘 밀어붙였는데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 잘하셨다는 건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지. 네. 반대에 있는 당시에 집권 여당의 시각에서 보면 당시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처럼 미운 사람이 없었거든요. 완전 입장이 다른 거니까. 박람회가 활동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윤호중 사무총장이 비법조인에서 오히려 법에 대해서 디테일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부 출신이니까 청와대와 당 지도부 쪽에서 밀어붙이기 좋다고 평가할 거예요. 저는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그분을 폄하하는 거죠. 디테일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호중 위원장이 사선 위원장이에요. 사선 의원이에요. 사선 의원이면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고 윤호중 위원장 혼자 있습니까? 간사로 백혜련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있고 나머지 또 김남구 변호사나 이런 법조인 출신들이 그 안에 또 다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번에 여쭤보려고 했어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꼭 법사위원이 되고 싶다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이런 건 왜 그래요? 지금 걔네 밖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겹친다 그러는데 사실 과거에 뭐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권성동 의원도 그랬었고 자기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법사위를 지켰는데 그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뭐 그냥 내세우는 명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내세우는 명분이 그거고 실제로는 뭔데요? 실제로는 잘 모르죠. 그 뜻은. 어떻게 보세요, 김태우 변호사님? 최강욱 의원요? 네. 민주당에 또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는 거죠. 양심이 남아있는 겁니까? 왜냐면 권성동 의원의 캐좀 다른 게 법사위를 하다가 중간에 피고인이 된 거하고 아니 최강욱 원시적으로 시작부터 피고인 상태 시작하는 거잖아요. 법사위원이 되냐 안 되냐를 민주당이 결정하는 겁니까? 열린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죠. 열린민주당이 하는 거죠. 민주당과 통합당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요? 사실상은 열린민주당 양보를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당 아니 한 석을 준다고 쳤을 때 정의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아야지 뭘 관철시킬 수 있는 주는 대로 게 받는데 일단 법사위를 줬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재밌는 하나를 줬는데 왜 거기를 최강이 안 가고 김진애가 가냐.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거 보시면 김진애 의원이 도시공학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국토위를 가라 이렇게. 근데 국토위 누가 갈게요? 누가 갔어요? 최강욱 의원이 국토위 갔어요. 그렇죠. 실익을 따진 겁니다. 일종의 뭐 바터 같기도 하고 어찌 됐건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최강욱 의원까지 법사위원회에 넣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 굉장히 속단 말로 난리 법석을 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시각입니다. 보니까 김용민 의원하고 김남국, 그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백혜련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 거죠. 그 정도로 충분하다. 근데 하여튼 법사위 이번에 재밌게 됐어요. 왜냐하면 양측 라인업이 화려해. 그러니까 저 민주당 김도부 의원도 있죠. 미래통합당 이름이. 민주당 보면 김용민, 김남국 존칭 빼고 그다음에 또 누구 백혜련, 소병철 검사장이잖아요. 박범기 이렇게 있어요. 저 야당 보면 김도읍, 장재원, 그다음에 전주혜 부장판사입니다. 유상범 검사장입니다. 한 명 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 정도예요. 박형수. 아직 근데 그게 김웅. 김웅.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데 미래통합당 아직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올라가는 게. 받은 게 아닌데. 그런 예측 때문에. 아니 뭐 맘대로 하신다는데 뭐 그렇게 되겠죠 뭐. 네, 좋아요. 자, 어쨌든 거기까지 하고요. 제1야당 몫이라는 관행에도 어쨌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있거든요. 득과 실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득이요? 네. 저는 민주당 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실이 왜냐면 득이요. 예전에 사실은 박근혜 전 정부 국회 선진화법 없을 때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20대는 여당이 그 당시는 180개 못 넘었으니까
국회선거법 하에서 진짜 뭐 법사위원장하고 여당에 가지면 득이 엄청 많았어요. 확 밀고 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180개거든요? 177이지만 무슨 뭐 열린민주당 합치고 막 180 되잖아요. 열린민주당 두면 179에다 정의당 하나 더 180이에요? 그러면 설사 법사위원장이 야당, 아마 야당으로 갔으면 김도우 의원이 했겠죠?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가정적 상황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법사위 자체가 어마어마한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두 달 더 걸릴 뿐이지 밀어붙이는데 아무 무리가 없거든요. 모든 상임위가. 근데 아니에요, 원래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야 18개 상임위 다 줘라고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어차피 가져봐야 막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거지야? 왜 받아? 다 주고 마음대로 그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지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거지. 예. 나는 이 상황에서 왜 법사위를 그렇게까지 가지를 차라리 지난 국회였으면 이해도 가는 측면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왜 그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자체를 과거에 상원처럼 역할을 했던 그런 체제와 자구심사 이걸 이제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당에 가지고 민주당이 이 차제에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법사위를 가져와서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제와 자구심사와 관련된 자구심사 수정과 관련된 이 권한을 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차제의 좀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정당 선거에서 한 석만 더 얻어도 사실 전체 상임위를 다 위원장을 다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책임 정치를 해라. 그래서 무거운 책임을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많이 갖는다 그래서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받는 무거운 책임을 여론의 힘을 받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대로 못했을 때 결국은 일종의 그 후폭풍도 훨씬 더 클 것이다. 네, 라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딱 내려놓겠다 하면서 사퇴 의사를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18개 니네 다 가져가라. 지금 이게 바로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전략, 미래통합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으로서 18개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지 좀 됐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타 방송에서 그래도 18개 다 가지는 건 왜냐면 국회 깨자는 얘기인데 왜냐면 삼선 의원들이 처음 나와서 박재출 의원이 18개 안 받겠습니다. 7개. 그때만 해도 그건 깨자는 얘기거든요. 그건 저는 지난주 버전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왜? 아직 지난주 버전으로 보면 의장의 중재도 남아있었고 협의가 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야당이 먼저 안 받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해하는 거 협의 안 하겠다는 거고 국회 깨자는 얘기니까 지난주 버전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제부터 바뀌었죠. 왜? 어쨌든 여당이 협의 안 돼? 오케이. 그냥 법대로 그냥 뭐 다수결로 하신다면서요. 하시라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저는 야당이 여기서 그러면 7개라도 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국토위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민 여론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들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런 목소리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의 국난이 현재 정리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2차 감염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남북관계니 북미관계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진짜 국회 안에서 토론으로 풀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 국민 여론의 압박을 못 견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임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사임까지 이어질지. 왜냐하면 다시 의원들이 모여갖고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녹록치는 않을 거다. 그래서 사실 외부 상황이 외부 여론이 미래통합당에는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 네, 됐습니다. 9676님께서 이런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답변하셔야도 좋고 아마 못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왠지 김남국 변호사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답변 안 해도 돼요. 개인에 대한 좋은 사람이에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노영희의 7, 8세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뉴스 탐구생활 못 떠나도 고! 탁PD의 국제뉴스. 네, 지구촌 구석구석 나와 다른데 또 닮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행작가 탁지영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지영 PD입니다. 네, 사실 저는 좀 게으르기도 하고 몸이 무거워서 별로 여행을 안 좋아하는데 탁 PD님을 딱 보면 갑자기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여행을 떠나고 싶어져요. 요새는 공평하게 누구나 못 떠나는 시대다 보니까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여행 떠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건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탁PD님의 그 밀짚 모자라 그럽니까? 파나마 모자. 파나마 모자입니까? 네. 예, 파나마 모자 쓰시고 또 하얀 셔츠 입으시고 무슨 목걸이에요, 그게? 목걸이는 네팔에서. 네팔에서 온 또 목걸이. 하여튼 약간 방랑자 복장 비슷하게 입고서 저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진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대신해서 한번 가는 걸로 해보죠. 자, 여행 좋아하는 분들 과연 언제쯤 다시 여행 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EU 이외 국가들의 입국을 허용하라고 회원국들한테 이제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EU 내에는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이 관광객을 놓칠 수가 없다. 이런 그렇죠. 고민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회원국 사이에서는 출입국 그 제한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지난 3일부터 이런 조치를 취했고 네. 독일과 프랑스도 15일부터 EU 회원국 국민들의 출입국을 지금 허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조치가 가능해진 배경은 지금 주요 회원국들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이 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라는 판단이 주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국 정상이 잇따라 봉쇄 완화와 국경 개방에 나서고 있는데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프랑스가 첫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리고 스페인 정부도 21일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사태를 해제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또 영국은 15일부터 그간 영업을 자제해왔던 비필수 상업시설의 영업을 전면 재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저희 사실은 그 가족 중에 몇 명도 네. 외국으로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가서 2주 격리, 네네네. 와서 2주 격리, 한 달 내내 격리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 관광이 허용된다 그러면 격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해놓고서는 격리할 테니까 와 이러지 네. 않겠죠. 그게 좀 이상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인데요. 네. 한국, 중국, 호주 등 29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는 입국을 해도 자가격리를 거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만 통과를 하면 이제 여행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손발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한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이 잠정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래서 비자를 따로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리스의 직항편으로 입국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는 이미 이제 개방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를테면 이제 다른 허브 공항을 좀 거쳐간다. 아무래도 네. 그래야 좀 항공권이 저렴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들은 아직 안 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최신 기사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땐 변함없이 한국 정부에서는 14일간 또 격리해야 되잖아요. 격리를 해야 되니까 여행 일정에다가 요거까지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EU가 예를 들어서 뭐 관광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네네. 허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도로꽝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격리가 유효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로 힘들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확진자 증가세가 줄었다라고 하지만 또 2차 대유행도 계속 걱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여행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뉴 노멀로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최근 코로나19 이후의 여행 보고서라는 걸 내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는 디지털 건강 여권이 일상화할 것 같다라고 이 코로나 전망을 안 했어요. 걸렸다는 거를 아예 그냥 딱 갖고 다녀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정부의 권유를 빌어서 이 사람이 코로나19에 안 걸렸다. 이 사람은 네. 건강하다라는 걸 이제 보증해주는 문서인데요. 이게 이제 전자문서 형태로 앱 형태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체온, 뭐 코로나 감염 여부 이런 정보가 거기 이제 전자적으로 담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입국 과정에서 이걸 딱 됐는데 뭐 빨간불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못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네. 네. 파란불이 들어오면 입국 가능.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EU에서 이렇게 관광을 허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세계 경제가 나아집니까? 항공사도 좀 나아지고? 네네. 어떻게 나아질까요? 근데 왜 표정이 왜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항공 산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설령 이제 여행이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형태로 항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코노미 클래스는 너무 좁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좀 그것도 하기 싫을 것 문제고요.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로봇과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이 여행객이 실제 항공사 직원을 마주치지 않고도 항공권을 발권하고 또 수화물을 접수하고 발송이 가능한 이런 언택트 시스템이 앞으로 각광받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세계 경제 포럼이 디지털 건강 여건과 함께 코로나 이후의 여행 트렌드로 또 지목을 한 게 바로 이 언택트 시스템인데요. 이 비접촉 개념이요. 이제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우리가 이제 항공권을 이제 삑 하고 보통은 항공권을 주면 항공사 직원이 그걸 기계에다 삑 하고 삑해줘요. 인식시키고 예, 우리한테 다시 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는 여행객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그럼 같고요. 그 일자리 하나 또 줄어드는 겁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기내 탑승을 할 때 지금 보면은 뭐 줄 서서, 9716편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러니까 항공기 맨 뒤에 있는 번호부터 부르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 안 지켜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맨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타고 그 다음 블록이 차고 그 다음 블록이 차고 하는 식으로 좀 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엄격하게 좀 지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 안에서도 좌석의 한 60% 이상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채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도 아마 이건 이제 항공권 가격 문제랑도 직결돼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호텔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호텔들도요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언택트 패키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호텔들이. 아, 호텔이 언택트 패키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예 방 안에서 물놀이까지 가능하게. 우리 무인텔 같은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체크인도 최대한 무인 시스템을 그러니까 초인류 호텔이라고 할지라도 네. 최대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요. 네. 아예 들어가면 방 안에서 안 나오고 호캉스를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초인류 호텔이라고 할지라도 음식을 드라이브 스루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예 호텔 주변은 배달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호텔들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 같은 것도 방마다 다 안에 들어가서 혼자 하게끔 하면 방마다 수영장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그게 들면. 이제 뭐 지금은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특가 형식으로 방을 놀리느니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놀리느니 아이들과 함께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은 휴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해보겠다. 네네. 그런 식의 마케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상시적이 되려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전 같은 비용으로 여행을 다니지는 못할 것이다. 아, 그럼 더 비싸집니까? 비싸질 비행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금이? 비행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서 여행을 한번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 국내 여행밖에 없네요. 국내 여행은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그래요? 이미 그렇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측면에서 네.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있죠. 요즘 아무리 여행 10명이 다니세요? 함께 가더라도 네네. 한 20m씩 떨어져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원주 다녀왔는데요. 원주요? 네네. 저희 팟캐스트, 제가 이제 여행 팟캐스트 하고 있잖아요. 네네. 8년째 하고 있는데. 네. 출연하신 분 중에 여행을 다닌 데서 영감을 얻어서 그걸 자기 요리에 반영하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요리도 네네. 하셔요? 그런 네네. 분들이? 셰프예요. 셰프인데 원주에 이 테이블이 딱 4개 있는 네. 그런 여행자 감성의 파스타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길 다녀왔죠. 아니, 근데 4개밖에 테이블이 없는데 이게 생계가 유지가 됩니까? 그분은 좀 일도 여행자 감성으로 좀 하고 싶으신 그런 게 있어서 일주일에 4일밖에 안 열어요. 게다가 4일밖에 안 열어요. 근데 대신에 오히려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12시에 가도 줄이 쫙 서 있어요. 낮 줄 12시. 서서 먹는 거예요? 네네네. 맛은 있나요, 근데? 맛이 정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간 보람이 너무너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본인의 좀 허허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네네네. 주말에
그 파스타 맛집을 여행하셨군요. 원주에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식당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나 철저히 실천하는 식당이죠. 어떻게 해야 테이블이 되나요? 4개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앉고 그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네네. 아, 그랬군요. 아유, 너무 부럽습니다. 말만 들어도 다음에 꼭 같이 가요.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제 여행에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못 떠나두고 다시 시작되는 유럽 관광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영 여행 전문 PD였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